자,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74페이지. 민법 총칙 해갖고 나오죠? 자, 민법의 의미 법률 관계다 해서 여기 1번을 보니까 민법이란 사인과 사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자, 법률 관계라는 말이 뭔 말인가? 이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법률 관계라는 것은, 자, 어떤 관계를, 생활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가 있어요.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갑과 을이 이 건물을, 갑 소유 건물을 을한테 팔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 건물 팔겠다. 자, 3억 원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을이, 보니까 괜찮은 건물이야. 또 3억 원도 적당한 가격이야. 그래, 내가 사겠어. 라고 을이 사겠다 했어요. 그러면 팔겠다라는 것은 지금 팔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청약이지, 청약.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이걸 청약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라는 건 뭐냐? 자기의 생각을 겉으로 나타내는 거. 나 이거 팔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표시한 거예요. 계약을 청하는 의사표시로.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이 사겠다 했으면은 이것도 의사표시겠죠? 이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죠.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로.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딱 합의가 됐어요. 3억 원에 팔겠다, 3억 원에 사겠다. 어떤 목적물이다. 딱 정해졌잖아요. 목적물과 대금이 확정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 보고 확정이 됐으면은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죠. 이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은 어떤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하냐면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대가를 금전으로 받기로 하는 거, 돈으로 받기로 하는 걸 매매 계약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건물을 줄 텐데 네 주식을 나한테 주기로 하자. 네 삼성전자의 주식을 몇 주를 나한테 넘기기로 하자.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매매 계약이 아니죠. 교환 계약이라고 그래요. 교환 계약. 알겠죠? 자, 아무튼간 대가의 지급을 뭘로 받기로 한다? 금전으로 받기로 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너한테 줄 텐데 네가 3년 동안 내 회사에서 일을 해주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3년 동안 근무하기로 한다. 기본금만 주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 건물로 네가 가져가기로 하자. 그러면 일종의 그건 뭐였어요? 지금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 고용계약이라고 그러죠. 고용계약. 이해갑니까? 자, 어떤 일을 하는 대가로, 예를 들어서 이 상가 건물을 10층짜리 상가 건물을 완성시켜주면은 내가 이 건물 주겠다. 어떤 일하는 대가로서 주기로 하는 거, 어떤 거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로 주기로 했어요. 도급계약이라고. 도급. 건축 도급계약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식으로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다 좀 틀려져 버리죠. 계약의 종류가 틀려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매매계약은 어떤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대가의 지급을 반드시 뭘로 받기로 하는 거? 금전. 금전이 아니면은 매매계약이 아니라는 거. 금전을 받기로, 3억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3억 원을 받기로 했으면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는가 볼까요? 갑에게는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매매대금 지급 청구권이 생기죠? 이런 권리가 발생하죠. 이런 채권이 발생하죠. 대금 채권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또, 갑에게는 어떤 의무가 발생해요? 이 매매 목적물로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소유권의 이전 의무가 발생해요, 안 해요? 이걸 채무라고 그래요. 법적인 의무를 뭐라고 부른다? 채무. 법적인 권리를 채권. 법적인 의무가 채무라고 그래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생기죠? 건물을. 그 다음에 을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볼까요? 이 소유권을, 그 건물의 소유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하죠?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 대신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죠? 이걸 채무라고 그래요. 자, 지금
이 계약은 매매 계약이라는 계약을 맺다 보니까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네요. 이런 법률 효과가 생겨요. 어떤 법률 효과가 생기는 이 관계, 갑과 을의 관계지 다른 사람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이걸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런 법률 효과가 생기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해요. 을이 대금을 줬는데도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 청구 소송, 명도 청구 소송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은 바로 강제적으로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강제집행에서 갑이 이사 안 가면은 강제집행으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계약관계가 위반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고 또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걸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봅시다. 갑과 을이 자, 예를 들어서 럭키라는 영화가 요즘에 뜨고 있잖아요. 벌써 700만이 육박원에 어찌네 나오더라고. 럭키라는 영화를 구경하자 해서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오후 5시에 만나기로 영화를 같이 관람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만약에 위반한다고 봅시다. 을이 위반하면 갑은 소송을 제기합니까?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그러면 이런 약속도 이것도 팔겠다라는 약속, 사겠다라는 약속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있으니까 만약에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이 사람이 계약을 위반합니다라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기 깡패를 동원해서 갑을 몰아내고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그 강제적으로 이행을 강제시키는 거죠. 아니면은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고.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강제적으로 이행을 강제시키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약속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무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인장 발부해갖고 수사관이 강제를 끌고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손해배상 청구권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관계도 갑과 을의 관계지만 이건 법률관계다, 법률관계는 아니다. 인간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인과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헌금을 이번에 내가 수입이 얼마 있으니까 헌금을 얼마 내겠다라고 적어내는 경우 있잖아. 근데 그거 이행 안 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강제시켜요? 안 시키잖아. 이행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배척하기는 하겠죠. 이해를 안 하면. 그렇지만은 강제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거, 무슨 인간관계 이런 것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그걸 민법에 규율한 것은 아니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 의무관계, 채권, 채무관계를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해놓은 거죠. 이런 계약을 맺으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 이랬을 때는 또 어떻게 효력이 안 생긴다. 이런 것들을 다 규율을 해놓은 거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할 때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군가 이것들이 헷갈린 것 같더라고. 근데 무엇을 갖고 보냐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틀리다는 걸 생각하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물건으로 얘기한다면 누가 채권자예요? 이 건물로 얘기한다면 매수인이 채권자예요. 건물로 얘기한다면 건물을 취할 의무자는 매도인이 채무자죠. 특정물로 얘기한다면 특정물 채권자, 특정물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특정물에 대해서 넘겨줄 채무를 지고 있잖아. 하지만 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누가 채권자예요? 대금 채권자는 매도인이잖아. 누구가 대금 채무자예요? 매수인. 그럼 뭘 갖고 얘기하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 왜? 권리와 의무는 서로 앞뒤면의 관계예요. 이쪽이 권리자가 있으면 여기는 그의 반면에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권리 의무와 앞뒤면의 관계이니까 어느 면을 보고 얘기하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 알겠죠? 무슨 얘기인가 알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헷갈려 버리더라고. 채권자, 채무자 이것 갖고 헷갈리더라고. 아무튼간
이 법률 관계가 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소개를 해봤습니다. 해봤고, 예. 채무 아니에요? 두 번째 채권으로 써야 있는데. 그렇죠. 예, 잘못 썼네. 이건 채무죠. 예, 채무. 법적인 의무를 채무라고 그래요? 예, 예. 정확히 잘 집어냈어요. 채무 잘못 썼습니다. 자, 아무튼간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냐? 1958년 2월 22일 날 제정이 됐죠. 최초로 만들어지는 걸 제정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지는 걸 제정이라고 하고 중간에 바뀌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개정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제정. 그 다음에 중간에 바뀌어지는 걸 개정. 그래서 이 개정은 20몇 번 개정했죠, 민법을. 엄청 많이 개정됐죠. 아무튼 처음에 만들어져서 이때 시행이 됐죠.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현행민법 이전의 민법을 우리가 구민법이라고 하는데 일본 놈들이 일제시해 때 재판에서 사용했던 민법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썼어요. 이것을 의용민법이라고 그래요. 일제시해 때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고 썼던 것을 그대로 그냥 그 전 현행 민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벌써 한 80년 지났잖아요. 한 60년 정도 지났죠. 지금 정도는 바꾸어야 해요. 민법 다시 한번 제대로 정비해야 합니다. 너무 오래됐어. 우리 헌법도 지금 오래돼갖고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시대의 변화에 안 맞아. 안 맞아서요. 이거 바꿀 때가 됐어요. 민법도 중간중간에 개정이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그냥 새롭게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죠? 오래된 거죠. 자, 민법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민법은 사법이고 일반 사법이고 실체법이다. 실체법이라는 게 뭐냐? 이걸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이걸 실체법. 그러면 권리가 발생했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걸 실행을 안 했을 때 이행을 강제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해줍니다. 그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안 씁니다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는 민법에 한마디도 없잖아. 없으니까 그걸 민사소송법이라고 그래요. 그건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법을 민사에 관해서 민사소송법. 이것은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민법은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케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실체법. 실체 관계를 생기게 하는 법이다. 그 절차에 관해서 실현시키는 절차에 관해서 이행을 강제시키는 절차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하고. 알겠죠? 자, 우리 75페이지에 법률 관계다. 사람의 공동 생활 관계 중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도덕 규범, 종교 규범, 관습 규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관계. 여기 3번을 보면 2번에 3번을 보면은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도 할 수 있는데 권리와 의무는 서로 상응하는 대응하는 이런 관계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률 관계다.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다. 이런 관계를. 알겠습니까? 그런 거.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요. 그러면 권리가 발생도 하고 또 변경도 되고 소멸도 되는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자, 매매대금을 갑이 3억 원을 을한테 받을 것 있는데 사실은 병한테 빚을 지고 있어. 자기가 1년 전에 빌리고 있는 채무가 있어. 이 매매대금을 가지고 3억 원의 매매대금을 가지고 대신해서 갚아주기로 하기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매년 나오죠. 금년에도 한 문제 나왔죠. 매년 나오는데 3억 원을 대신해서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병이라는 친구한테 내가 통지해 줄 테니까 네가 병한테 직접 갚아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걸 병이라는 자가 지금 3억 원의 매매대금을 발생케 하는 내용 있는 계약이에요. 이걸 이자가 수익자라고 그래요. 3억 원을 받는데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관계, 매매 계약이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값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병까지 끼어 들어가죠. 그러면 좀 더 복잡하게 되죠?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다시피 하죠. 알겠습니까? 제3자. 이런 관계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이 무효 취소되는 경우 있을 때, 을은 병한테 쥐하는 건가, 안 쥐하는 건가? 이게 문제잖아요. 계약이 무효화되면은, 을은 갑한테 안 줘도 되잖아? 병한테도 안 줘도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겠더라, 이겁니다. 병한테도 안 줘도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근데 이미, 자, 우리, 금년에는 그게 안 나왔죠? 계속 3년 동안 내리 나온 거. 이미 이행을 했어. 3억 원을 이행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화돼 버렸어. 이 계약이 취소됐어. 그러면 병한테 줬던 것을, 자, 갑이 갚아야 할 것을 갚아줬는데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게 3년 동안 내리 나왔죠. 반환 청구권 있냐? 이런 거 따져봐야겠죠? 없다라는 거.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왜 없냐? 지금 계약이, 잘 들어봐봐요. 계약이 무효 취소돼. 이 사람은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거예요. 1년 전에 받을 것 있는 걸 대가로 받은 것 뿐이에요. 받은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수익자한테 하는 게,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갑한테 청구해야죠. 갑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병한테 갖다 줬는데, 갚아줬는데, 네가 이거 계약이 무효화됐으니까 너는 안 갚아도 되니까 이득을 본 거지 않냐? 내놔라. 3억 원 내놔라. 라고 갑한테 청구해야지. 병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해갑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데 민법에 가만히 보면은 상식적인 얘기인데, 오류어 상식적인 얘기가. 알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갑을, 병, 정. 그래서 병까지 나오면 병 들어버리지만 정이 나오면 정 떨어져 버린대요. 이렇게 많이 연결될수록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데 병순이가 들어가면 삼각관계가 되잖아. 그럼 복잡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다시피. 복잡했죠? 밀당헌이라고? 자, 그렇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권리변동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권리변동. 자, 여러분들, 지금 기초적인 이론 강의예요. 그러니까 크게 중시되는 강의가 아니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궁금증을 일단은요, 이 호기심이 있고 설레임이 있어야 공부가 재밌어요. 그렇죠? 누구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나 바로 즉흥적으로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기 일주일 전에 약속해갖고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요, 일주일 전에 미리 약속해서 만나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상대방이 자기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만나기 전에 만나는 걸 기억하면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즉흥적으로 바로 만나는 것은 효과가 없답니다. 별로 효과가 없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우리 사장님 사업하시니까 사업에서 꼭 내가 취득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미리 약속을 하는 게 좋답니다. 즉흥적으로 약속해갖고 해결하는 사업에 별로 메리트가 없답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요. 한 달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에 계속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일주일 후에 만났을 때 관계가 돈독하게 된대요. 우리 총각 처녀들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무튼간. 그리고, 자, 권리변동. 그렇죠. 이 감정이 개입되는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요즘에 그걸 터득해갖고요. 어떤 조금 불쾌한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 월급이 들어왔는지 조금밖에 안 들은 것 같아, 내 생각보다도. 그러면 전화로 하면은 목소리가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기분 나빠요. 그쪽은 정당하게 줬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메시지로 하니까 그게 아주 깔끔하더라고. 문자 메시지. 그쪽 감정이 개입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아주 또 답변도 왜 그랬는가를 자세히 저쪽에서 해주니까 제가 오해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없어지더라고. 알겠죠? 그것이 아주 좋구나. 저는 요즘에 터득했어. 무조건 예전엔 전화했거든. 그러면 목소리가 격앙되고 좀 안 좋아. 그럼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쪽은 정당하게 계산했는데도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데 메시지로 하니까요. 아주 좋더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야겠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만날 건가 저녁에 만날 건가. 이성으로 호소할 일은 아침에 만나야 한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가 냉철하게 판단할 때는. 왜? 아침에는 머리를 쓰는 시간이래요. 근데 저녁에 만나면 감성으로 호소할 때는 이성으로 하나하나 따져갖고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어려워갖고 한번 봐줘. 이렇게 할 때는 저녁에 만나야 한답니다. 저녁엔 감성이 앞선대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저녁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죠? 아무튼 권류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우리가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요. 권류 득실 변경이다 그러죠. 그럼 발생되는 모습은 자, 우리 여기 권리 변동에서 여기에 용어 정리 좀 한번 읽고 들어갈까요? 용어 정리에서요. 박스를 보니까요. 권리란 어떤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라고 나오죠. 그걸 권리라고 그래요. 누릴 수 있는. 그렇지만 권한이라는 게 뭐냐? 권한이라는 것은 타인한테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자격, 이걸 권한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가 말이야 이 방면에 내가 무지하니까 당신한테 내가 소송을 맡길 테니까 나 이 소송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소송을 맡길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좀 승소시켜 주세요. 얼마 줄 테니까 이러면서 소송을 위임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위임받았을 때 자기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갑을 대신해서 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 병과 이 협의도 할 수도 있고 갑을 위해서 더 이익이 되도록. 그렇죠? 아무튼 이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소송 행위를 이 변호사가 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변호사가 어떤 계약을 맺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본인의 계약이니까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죠? 이걸 대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이걸 대리권 있는 자라고 하죠.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다, 권한이다. 권한.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대리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익을 누리는 어떤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갑에게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권한이 있는 자다. 권한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 사장이에요. 대표권자예요. 그러면 회사의 업무에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개인 계약이 아니야. 회사의 계약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의 효과는 회사한테 귀속하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 대표권자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그러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죠. 타인한테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할 수 있는.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권능이란 말이 있죠. 권리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법률상 힘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봅시다. 아파트 소유권. 소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죠.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 이 소유 물건을, 아파트라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거니까. 그 다음에 빌려줘서 매달 100만 원씩 차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돈이 필요해요. 이걸 3억 원에 팔려고 그래요. 처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지금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데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 이걸 뭐라고 불른다? 권능. 이런 권능들이 모여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갑니까? 권리와 권능이 차이점이
권리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이 있잖아요. 그걸 권능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는데 권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권원. 자, 권원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가 정당화되는 법률상의 원인. 어떤 행위가 정당화되는 법률상 원인. 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를 소유권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A라는 임차인, 이 소유권자로부터 빌렸어요. 그러면 임차인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정당한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정당한 자격이 되죠. 권한이 있는 자라고 그러죠. 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있어. 그러면 무단으로, 만약에 이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데 무단으로 들어가서 점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다면은 권한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죠. 지난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아파트를 어느 부부가 아파트를 빈 아파트인데 임대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 주인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는데 아파트를 보여주려고 키를 거기다 맡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침 바빴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키를 주면서 당신이 둘러보고 오세요. 이랬어요. 근데 키를 가지고 가고 안 돌아와. 안 돌아와서 가보니까 그 집에 눌러 살아. 정말해요. 살아요. 그래서 막 띵동해도 안 열어주고 안 나가요. 나중에는 이제 주인한테 얘기했죠.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주인이 와도도 안 열어줘. 경찰관이 와도 안 열어줘. 안 열어줘요. 정말로. 그래서 경찰관이 이제 정당한 집행을 위해서 이제 법원에 허락을 받아갖고 그 키를 강제적으로 삐뚤어갖고 열쇠를 다 뜯어갖고 강제적으로 냈는데 그 왜 그랬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집이 없는데 우리 둘이 부부인데 집이 없는데 빈집이니까 그냥 살라고 그랬다고. 정말이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신문에 나왔어. 그런데 죄질이 너무 악하잖아. 대부분 그 정도면은 실형을 때리지 않잖아요. 벌금형 뭐 이런 걸로 끝나거든. 1년 징역형을 때렸어요. 둘이 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큰 집 구해준 거지, 국가가. 큰 집 구해준 거죠. 정말로 실형 때렸어요. 실형. 1년 징역형. 근데 지질이 너무 악하다. 악한 것이 그렇게 와서 막 부르고 이래도 뭐냐면은 그 집에 들어가던 걸로 열쇠부터 바꿔버린 거야. 열쇠공 불러갖고. 열쇠부터 바꿔버렸어. 그러면 열쇠를 못 열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예 그냥 두드리면 안 열고,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죄질이 좀 악한 거죠. 악해갖고, 그런 식으로. 이게 바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렇게 무단으로 사는 사람은. 법률상의 정당한 원인을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원인. 이런 걸 권한이 있다, 없다. 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번에도 시험 문제가 그 문제가 한 지문에 나왔더라고. 여러분들, 이 배추밭에 배추무, 요즘에 지금 한참 김장철이라 뽑아내지 않고 아직도 있는 경우 많잖아. 지금 뽑아내면 너무 일르다고 봐요. 배추가 맛있으려면 90일 정도는 땅의 기운을 받아야 한대요. 90일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한 12월 초나 뽑아야 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뽑는 것은 배추가 덜 맛있어.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심어있는 배추무는 그거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할 줄 알아야죠? 부동산은 뭐고 동산은 뭐예요? 자, 99조 1항을 보니까 99조 1항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나와요. 부동산이란. 그러면 배추는 땅에 심어있는, 토지는 부동산인데 그 토지에 심어있는 정착물로서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배추는 부동산이죠. 심어있을 때, 아직 수확되지 않았을 때,
심어 있을 때는 부동산이에요. 뽑아내면은 동산이죠. 그러면 동산은 뭡니까? 동산은 부동산 이유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이유 물건. 그러면 뽑아내면은 정착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동산이에요. 그지만 심어 있는 상태에서는 부동산이에요. 세상에 배추가 다 부동산이구나.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금년도 시험 문제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하냐 이겁니다. 부동산에. 아니 배추가. 이건 누구누구 재배자 것이다라고 편말을 안 붙여놨어. 그래도 경작자 것이라는 거. 명인 방법이 없더라도. 그러면 무단으로 재배했는데도 경작자 것이냐? 여기는 건축 예정지이기 때문에 토지 수의자가 농작물 재배하지 마세요라고 프랜카드를 걸어놨어. 근데도 그냥 배추 뭐 한 2달, 3달 지나면은 김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추석 무렵에 배추를 심었어. 심어갖고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무단으로 재배했더라도 재배자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 재배자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재배자 거죠. 무단으로 재배했더라도 경작자 거예요. 그러면 그 배추가 아직 수확기가 안 됐는데도 이 토지 소유자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갈아엎어버렸어, 그냥. 그렇죠.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냐? 이거 건축 예정지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갈아엎어버렸어. 재배했으니까. 어? 그러면 그 재배자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죠. 해줘야죠.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경작자 것이니까. 경작자 것이니까 바로 토지 소유자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갈아엎어버렸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냥 아무 토지나 재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재배하면 장땡이구만요.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토지 소유자는 내 토지에서 당신이 배추를 지금 몇 포기 좀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얻었어요. 부당하게 이득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그 배추 심은 사람은 허가를 받아갖고 온 게 아니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봤죠? 토지 소유자는 배추 심은 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해당되는 임차료에 해당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면 그렇지. 아무렇게나 그냥 뭐 재배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배자만 보호하는 건 아닌 거구나.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 정안 휴게소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온 산이 밤나무더라고. 정안. 거기에 정말로 이 소나무는 없어. 소나무도 없고 이 도토리나무도 없고 그냥 다 밤나무야. 산이 전체가. 그래서 여기가 뭐 전국의 70%가 밤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 여기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안 알죠? 정안 휴게소 알죠? 공주 금방. 근데 거기에 산 주인의 허락을 없이 밤나무 100그루를 갑이 심었어요. 심어갖고 한 5년 지나니까 밤이 잘 열었어. 그러니까 갑이 밤을 자기가 심은 밤나무니까 털어갔어. 산 주인은 뭐 산에 와보지도 않아. 자기가 털어갔어. 근데 나중에 산 주인이 누가 밤을 털어갔는가 했더니 갑이 털어갔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자한테 이거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죠.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이 자기가 심은 밤나무를 털어갔을 때 절도죄에 해당돼요, 안 돼요?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절도죄로 구속돼 버립니다, 갑은. 왜? 그 밤나무도 그렇고 밤은 다 산 주인 거야. 선생님, 무단으로 심었더라도 아까 배추 심은 자 것이라 그건 농작물이고 밤은 농작물이에요. 이건 과수료예요. 과수료는 농작물에 안 들어가. 1년생 농작물에 안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어디에 하요? 그 과수료를 재배하려면은 근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재배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나무를 심었을 때부터 다 토지 소유자 거예요. 그러면 밤을 털어갔으니까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형법상 절도죄예요. 그 다음에 민법상에는 그 밤을 털어간 몇 갑만이 털어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 밤값 다 물어내라. 알겠습니까? 이해갑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구나. 배추하고는 틀리구나. 만약에 이게 무단으로 심어갖고 그 과수류를 심은 사람 것이라면은
온 산에 다 소나무는 없을 거야. 아마 다 베어내고 다 그거 심어버리면 내 것이니까. 땅 없어도 되니까. 알겠죠? 그게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럼 배추, 무 같은 경우는 왜 경작자를 보호해 주냐? 세 가지 이유에서 경작자를 보호해 줍니다. 매년 나오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배추, 무 같은 거 심은 것은 이거 40일 무, 배추도 석 달이면 끝나. 90일이면 아주 맛있는 배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세 달이면 끝나. 그리고 두세 달이면 단기예요, 장기예요? 단기. 그 다음에 단기고, 배추나 무는 뽑아내면 토지는 원상 회복이 되잖아. 토지를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야. 원상 회복이 바로 되는 거니까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배추, 무를 재배하는 사람은 경제적 강자예요, 약자예요? 대부분이 약자들이 재배하지. 더 있는 사람들은요, 그 포도나무 몇 송이 심어놓고 5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아요. 왜 심어놓은 거예요? 포도 재배하려고 심어놓은 거예요. 땅 농사 짓고 있다라는 걸 삼으려고, 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 살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은 재배하라고도 안 해. 돈 없는 사람들이 김장값이라도 조금 몇십만 원 아끼려고 주변에 놀고 있는 땅들의 재배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나요, 법이? 보호해야죠. 그렇지만 아까 밤나무, 무슨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은 장기간 동안의 토지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밤나무 한 번 심어놓으면 뭐 30년, 40년 동안 계속 그 밤을 수확할 수 있는 거니까 토지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제한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이 다 논리 정연한 거예요. 알고 보면 똑같은 잣대로 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 이 상황에 따라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법이 어려운 거예요.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천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죠? 아무튼간 이런 권언이라는 말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자, 77페이지 권리변동 후 유형이다 해서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발생부터 봅시다. 77페이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라는 말이 나오죠? 원시취득, 승계취득. 자,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초로 취득하는 거, 절대적 발생을 얘기하는 거죠. 최초로 취득하는 거. 승계취득은 말 그대로 이어받는 거. 이걸 상대적 발생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이어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원시취득은 우리 여러분들 신축 건물은 어떻게 되죠? 신축 건물. 자, 건물이 없었던 것을 신축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축자. 그 건물의 소유권,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신축자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보존 등기를 해야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최초로 등기부가 없잖아. 지금 건물에 등기부가 없잖아요. 없는데 등기부를 창설해야겠죠. 만들어내야겠죠. 그걸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보존 등기 해야 취득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이 취득한다는 거. 보존 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이거죠. 자,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뭐가 몇 번 나왔냐? 자, 이것 좀 보세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이자가 신축자야. 신축자인데 건물에 등기가 없어. 미등기야. 아직 건물에 등기를 안 해놨어. 안 해놨는데 안 해놓은 상태에서 미등기인데, 신축자가 미등기인데 이자가 불법으로 아무런 원인 없이 등기했어. 등기해놨죠? 등기하고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네. 그래서 병은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건물을 을 것인지 알았어. 을 것인지만 알고 그걸 모르고 지금 이게 건물이 을 거예요? 갑 거예요? 갑 거죠. 이 사람은 아무 원인 없이 등기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실체적인 권리는 갑에게 있는 거죠. 등기 없이도 갑은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고 샀어. 모르는 걸 사온다고.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거.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는 거. 모르는 경우를 뭐라고 불른다? 선. 민법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죠? 그러면 선이에요. 재밌는지 알고 왔다. 그러면 악이고. 악이라는 말은 뭐냐? 알고 있는 거.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거. 이걸 악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선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도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뭐 한자를 보니까 착할 선자인데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알고 있는 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보호해 줘야요? 알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 줘요? 모르는 사람을 모르고 했으니까 많이 보호해 줍니다. 알겠죠? 모르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잘 알고 있으면은 보호해 줄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간 이 사람이 선일 때 취득하겠냐 이게 문제잖아요. 악일 때 또 취득하겠냐 이게 문제죠. 선이든 악이든 다 취득을 못 하죠. 왜 선이든 악이든 취득을 못 하냐? 이 사람은 취득을 못 한다는 걸 모의라고 그래요.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 모의라는 것은 이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에 해당될 때만 선의가 보호가 되지 무조건 선의라고 해서 보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무효인 등기, 불법 등기를 모르고 샀다라도 이 사람은 취득을 못 해요. 그러면 갑은 나중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고 말소등기, 병한테도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갑이 소유권자니까. 만약에 안 해주면은 협력을 안 해줘요. 이거 공동신청인데 협력을 안 해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알겠죠? 소송을 제기. 그러면 선생님, 병은 취득을 못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한테는 이거 내 것이다라고 못 하지만은 을한테는 당신이 당신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취득을 못 했는데 내가 손해가 발생했는데 손해배상 해주세요라고 이 매매계약을 해제해서 계약을 해제하면은 계약이 없었던 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대금 줬던 거 다 반환 받아야 안 받아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선의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 병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겨. 알고 샀으니까. 알고 있는 자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죠. 모르고 있는 병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선의 병은 해제하고 손해. 이거 어디에 나오냐? 570조에 나오죠. 570조. 매도인이 자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됐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나와. 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해서 대금을 다 반환받고 선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570조. 아무튼간 그런데 갑은 소유권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팔은 적이 없는 한은 넘어갈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은 적이 없어요. 그런다면은 여러분들 토지를 등기부를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등기부 연락 안 해봐도 걱정 없잖아. 내가 팔은 적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다 찾아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면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맨날 등기부 열람왕이라고 정신없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무효인 등기인지를 병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더라도 병을 보호해 줄 수는 없죠. 모르고 샀더라도. 그래서 등기 후 공신력, 부동산 등기. 이걸 이해를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잘 못 하더라고. 등기 후 공신력. 공신력이라는 건 뭐냐? 등기라는 게 뭐냐면요. 등기라는 것은 공시 방법이라고 그래요. 공시라는 거 뭐냐? 알리는 거, 나타내는 거, 표시하는 거. 이걸 공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공시. 여러분들 혼인하면은 갑과 을이 혼인하면 혼인신고 해요, 안 해요? 그게 바로 공시야. 갑과 을은 법률상으로 부부가 됐다라고 공시한 거야. 알겠죠? 혼인. 이런 것들을 공시인데 이걸 믿는 것을 공신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등기가 된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성이 있냐 이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등기가 됐더라도 그걸 믿고 샀더라도 이 사람은 뭐 보호를 해준다 못 해준다? 못 해준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못 해. 알겠습니까? 왜?
등기의 무효인 등기들이 만연돼요.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되냐면은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아까 우리 농지예요. 근데 농작물을 재배할 목적으로 농지를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구입하는 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농민이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 이해가죠? 근데 자격증이 없는 자가 농지를 샀어.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자가 농지를 샀을 때 그 매매계약은 무효냐? 이게 2번이나 나왔어요. 유효하다는 거. 무효가 아니라는 거. 알겠죠? 유효한데, 근데 등기를 하려면은 농민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동네에 살은 적도 없어. 근데 그 동네에 사는 걸로 주민등록증 2장댁에 옮겨놓고 거기에 사는 걸로 하고 농사를 지었다라고 가짜로 꾸며요, 안 꾸며요? 꾸미죠. 그 농민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꾸며. 그래서 등기를 신청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등기 공무원들이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서류만 갖춰지면 등기해줘. 그래서 가짜인 등기들이 많아요. 무단 전입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동네에 산 적도 없는데 그 동네 주민등록 옮겨놔, 산 걸로. 뭔 말인가 알죠?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와. 가짜로 꾸며. 그래도 형식적 심사주의니까 서류만 갖춰지면 등기를 해주거든. 사실은 그게 가짜인 등기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보장을 해준다, 못 해준다. 그 등기가 가짜인 등기일 수도 많이 있는데 보장을 못 해줘요. 그걸 공신력이 부정된다는 얘기. 그걸 믿고 샀더라도 국가가 보장을 못 해줘. 자기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야. 을이 거들났습니다. 다 돈 받아갖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기당한 거죠. 개인적으로 침해를 받는 거지 국가가 보장을 못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이 부정된다. 이걸 굉장히 이해를 못 하더라고.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러면 선생님 등기부를 믿고 살아야지 뭘 믿고 삽니까? 물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봐야죠. 대부분 다 일치되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혹시나 그게 불일치되는 등기, 무효인 등기를 할지라도 자기 팔자소관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해요. 부동산은요, 액수가 여러분들 오더 하나 잘못 사면은 몇십만 원 손해보고 많은 꼴이지,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몇천만 원 아니면 몇억 원이야. 신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신중해야 하는 것이 몇십만 원 손해보는 옷 살 때는 신중하게 삽니다. 근데 부동산일 때는 그냥 도장 찍어요. 왜 그런가를 제가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손해 많이 봤어요, 부동산에. 손해를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도장을 쉽게 찍는가? 제 뇌리 속에 경제 단위가 몇십만 원이 단위지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단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원은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봐. 그렇지만 몇억 원은 제 뇌리의 경제 단위가 아니다 보니까 신중하들 못해. 실제로 그렇대요, 심리적으로. 자기의 영역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요, 신중하들 못하고 그냥 도장 찍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제가 하도, 예? 예? 어떻게 확인하냐고? 이 사람 것이 아니면은. 이 사람 것이 아니면 나중에 이 사람이. 알고 한 거잖아. 사기잖아요. 이 사람은 제 의를.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났어. 근데 소유권 증명이 돼. 그러면 뺏긴다는 얘기죠. 의리 저걸 확인하고 싶어요. 저 사람 실제 소유인지 아닌지를 병이 확인하고 싶다 이거죠. 확인할 길이 있냐 이거죠.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주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가 소유인 것으로 해갖고 팔아먹는 사기 치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씀뻑씀뻑 하면 안 돼. 주민등록도 냉철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뭐 또 이게 꼼꼼하게. 누구 특히 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갑자기 애기 어디 학교 다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해요. 만약에 지가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아기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갑자기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봐야 해요. 은근히 우리 아기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하면서
근데 엉터리로 답변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구나. 글탕떨통. 난데없는 질문 한번 해봐야요. 그러면 뽀르지 나거든요. 뭔 얘기인가 알겠죠? 그냥 그 거래할 때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 업자가 이제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죠. 네. 그러면 업자도 책임져요. 조중단 중개업자도, 예, 중개업자도. 중개업자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억, 2억, 뭘 들어놓잖아. 보증보험. 그거 들어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1억 원을 배상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짜리 보증보험을 들어갔고.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는 중개업자한테 구상권이 생겨요. 그럼 결국은 중개업자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알죠? 근데 그 책임 정도 비율에 따라서 이제 몇 프로 책임지라 이런 뭐가 소송이 붙으면은 그런 경우는 있죠. 책임이 경감되는 경우도 있죠. 무슨 얘기인가 알죠? 그래서 중개 업무를 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요. 중개업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자, 아무튼가 신축 건물은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등기 없이도. 이게 중요한 거야.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거. 자, 우리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 테니까 그냥 지우지 마세요. 시간이 너무 잘 가죠? 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났잖아. 조금 더 쉬었다가.